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얗게 피어나 5년 정도 은둔 생활을 했고요. 길게는 1년 이상도 한 발자국도 집 밖에서 나가지 않았었고, 창문을 열었는데 분명히 벚꽃이 피고 있었는데 다음에 창문을 열었더니 눈이 내리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현실에서 도망가자 이런 생각밖에 안 나요. 작은 공간에 머물러야 했던 청년들이 있습니다. 11년 동안 은둔을 했었던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5살까지 했었어요. 대략 6년에서 7년 정도 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나왔다가 또 다시 은둔하게 되고. 사람도 세상도 두려운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절대로 고립을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로에 빠진 것처럼 궁지에 몰린 거거든요. 고립을 넘어 함께 행복하자며 서로 손을 맞잡은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기. 끼니가 걱정인 이웃을 위해 음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승택 씨는 일주일에 2번씩 이곳에서 일손을 나누고 있습니다. 노숙인분들 이제 저희는 이제 손님이라고 그러는데 손님들 이제 오늘이 김치제육 덮밥 이렇게 준비해서 그거 나갑니다.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몇 분 정도? 한 100인분이요. 정성어린 무료 도시락 100개는 누군가에게 세상을 버텨낼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 돕기에 나선 승택 씨는 한때 세상과 담을 쌓은 존재였습니다.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 마지막으로 연둔했을 때는 20년 2월부터 6월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다 합치면 한 10개월?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혼자일 것 같고 쭉. 이제 그 당시에는 아버지는 이미 사별했고 혼자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승택 씨가 경험했다는 은둔의 삶은 어땠을까요?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서 한 주, 2주 정도 먹으면서 해보고 하다가 이게 치울 힘이 없어서 그들은 방치했던 거를 막 이제 곰팡이 피고 막 하더라고요, 음식물에서. 그걸 인지를 못해요. 내 주변 환경이 더럽구나, 내가 뭘 개선해야 할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 당시 뭔가 챙겨 먹겠다라는 마음도 없었고 라면사리에 그냥 날김 싸먹어서 먹었습니다. 그럼 몸이 견뎌요? 그때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은둔이 지속되면서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졌습니다. 방에서 일어나면은 저 말고는 다른 존재를 볼 수 없고 반지하 그 단칸방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면서 맨 보면 제 머리카락만 떨어져 있고 생활 흔적들이 사실 남잖아요. 내 살가죽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살가죽 보고 싶다. 사람이 너무 그립더라고요. 취재팀은 은둔에서 탈출한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마음 깊이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이상 은둔했다는 인희 씨.
고난 극복의 과정도 자산이라 여기며 다른 은둔 청년을 돕고 있습니다. 1년에 정말 하루조차도 나가지 않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런 날들이 최소 7년 이상? 사실 은둔을 하게 되면은 위생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씻지 않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창문을 열었는데 이웃이 나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수치심이 일 것 같았기 때문에 저는 창문을 열지 못했어요. 세상 밖으로 도전 중인 김모 씨. 은둔 생활 6개월 동안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가족들 눈을 피해 대충 챙겨 먹었습니다. 일단은 다 정해진 게 없으니까 밥 먹는 시간도 뭐 배고프면 대충 먹고, 어머니한테 라면 한 박스 사달라고 해요. 그러면 그걸 누나나 엄마가 출근하시면 그때 나 혼자 먹겠다, 집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박모 씨는 계절 변화를 못 느끼고 5년을 은둔했다고 합니다. 밤낮이 바뀌었죠.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눈 뜨고 있을 시간이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겠고, 지금이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이렇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어느 날 이제 저는 여름이라고 생각해서 반팔을 입고 생활하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눈이 오고 있고. 타인과의 스스럼 없는 대화. 은둔 때는 꿈도 못 꿨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방이 쓰레기장이 된 적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밖에를 못 나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충동적으로 새벽에 갑자기 나갔다가 이제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올 때도 있었고. 본인이 은둔하는 걸 친구나 이런 분들은 전혀 모르시고요. 제가 은둔하는 사실을 들키기 싫어가지고 먼저 이제 졸업하고 나서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사람들. 은둔형 외톨이는 누굴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해 사회 활동이 곤란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에게서는 대인 기피나 무기력 등 다양한 심리적 증상이나 행동이 관찰됩니다. 밖에 나오지 않고 그것도 집 방 안에서만 생활하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형 외톨이 현상은 2000년대 들어 확산됐습니다. IMF 직후 신자유주의 광풍의 시기와 일치합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잘 없어서 뭐 작년 재작년에는 뭐 30만이다, 50만이다, 100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저는 최고치 100만 추정한다 그러면 100만으로 보여져요. 막연한 추정치만 있을 뿐 전국적인 조사도 통계도 없습니다. 가족이 굉장히 멀쩡해 보입니다. 뭐 아주 밖에서 보면 행복한 가정으로 보여요. 근데 아이가 힘들어해요. 이런 경우도 많아요. 내 자녀가 은둔하고 있다는 걸 부모 입장에서 주변에 알리는 것이 굉장히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보다 이전 세대는 또 자식 자랑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잖아요. 분명히 뭐 다른 집 자식은 뭐 이제 결혼했다 이런 얘기 들리는데 내 애는 지금 사실 10년째 방 안에 있는데 어디 가서 말도 못하겠고. 은둔의 배경에는 상당 부분 가정 내 갈등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집안 환경은 굉장히 불안불안한 상태였어요. 아버지는 항상 제가 어릴 때부터 거슬리는 점이 있으면 이제 밥상을 뒤엎거나
큰 소리를 친다거나 되게 그런 분위기였고 집안이.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일단 좀 강한 존재로 느껴지잖아요. 대부분의 아버지가. 그런데 거기서 뭐 이야기 하나 잘못 꺼내면 뭐 정말 주먹이 날라올 수도 있는 거고, 뭐 물건을 집어 던질 수도 있는 거고. 더 이상 소통이 어렵다고 느끼면 말문을 닫고 방문을 잠근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학교 무조건 가라는 입장이셨거든요. 이해를 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가라 라는 말에 저는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대화가 안 된다고 느껴져서. 은둔의 근본 원인은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는 아닐까요? (10대) 후반 3년가량을 은둔한 경준 씨. 학교 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많이 당해서 사람 만나는 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눈 쳐다보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 많은 공간이 있으면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몸도 아프고. 저는 친구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교류 자체가 없었죠, 거의. 집 밖에서 비롯된 고통은 집 안에서도 해소되지 못했습니다. 엄마 같은 경우는 저를 잘 이해 못했고, 되게 다른 애들은 다 대학 가고 그러는데 너는 왜 집에 있니? 이런 식으로. 아빠도 빨리 뭐 공무원 준비를 하든 아니면 뭐 어디 공장이라도 가서 일을 하든 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청년 상담 전문가 김혜원 교수는 학교 폭력의 트라우마가 은둔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친구는 학교 폭력을 당하다 뭐 뒷산에 끌려가서 나무에 묶여서 매일 맞았다. 근데 학교에서 그걸 아무것도 몰랐냐,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랬다, 학교에서도. 이 분노가 얘는 너무너무 심각해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정의 가면을 쓴 약육강식 무한 경쟁 사회. 속도를 늦추면 밟혀 죽을 것 같은 공포감, 은둔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사회에 나간다는 두려움이 원래도 조금 있었는데 성인이 됐다고 하는 그 책임감도 있고, 그러니까 대학을 진학했는데 또 가고 싶은 데가 아니고 좀 외압이 있었어요. 다양성만 존중받을 수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건데, 내가 게으른 사람이었나? 좀 반문을 해보게 되거든요. 지금까지는 빨리 일하고 강직하고 이런 사람들만 필요했잖아요. 중학교 자퇴 뒤 8년가량을 은둔한 이모 씨. 일자리를 구해 사회 복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벌어지는 격차에 무척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친구들이 대학 같은 곳 갈 때 저는 그 시간을 다 집에서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뭐를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무기력하게 보낸 시간이었는데 그게 그래서 좀 많이 괴로웠어요. 이 시간 동안 나는 뭘 했지? 그런 생각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비주류나 약자를 혐오하는 사회. 성공한 사람은 무조건 떠받드는 사회. 잘못은 없을까요? 사회 분위기는 경쟁 사회잖아요. 지금 청년들한테는. 그래서 학업이 끊어지거나 취업이 끊어진 상황에서는 설 곳이 없어요. 사춘기 때부터 20대까지 계속 연장이 되니까 자신을 가치 평가를 해서 없다. 자신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설 자리가 없으면 그게 자체가 고립이니까. 정신질환, 범죄, 게임 중독 따위를 떠올리는 사회적인 편견은 은둔 청년들을 2중, 3중으로 괴롭힙니다.
가정에서도 마지막 비상구를 찾지 못하면 영혼마저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사에서 잘렸다. 아니면 실연을 했다. 아니면 완땅을 당했다. 이러더라도 부모님이 내 편에 들어주면 거기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외면하면 굉장히 위태로워집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 가정에서 불화가 있다 이랬을 때는 자기가 얘기할 곳이 없는 거예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있는데 집에 왔더니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 거라고 기대가 없다. 그리고 창피하다. 자녀의 은둔이 장기화되면 부모도 엄청난 충격과 혼란에 휩싸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윽박 지르는 사람만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놈 정신 못 차려서 그러니까 문을 뜯고 들어가서라도 끄집어내야 되는,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못 나가는 거예요. 사단법인 파의 나다운 청년들은 은둔 청년 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이곳에서 만난 박모 씨, 20대 아들이 은둔 중입니다. 학교와 가정에서 겪은 폭력의 고통, 아들은 고교 졸업 뒤 세상과 담을 쌓았습니다. 큰애는 아빠한테 좀 더 이런 맞기도 하고 내쫓기기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원칙만 따지고 규칙만 따지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 아이를 한 생명으로 이해해 주려고 제가 왜 그런지 좀 들어주려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더라고요. 이혼 뒤 전문 상담기관을 찾아 헤맸지만 아들에게 적합한 곳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엄청 상담도 보내보려고 엄청 많이 인터넷도 뒤져보고 진짜 여기저기 막 전화도 해보고 이랬는데 어디 마땅히 보낼 데가 없는 거예요. 최모 씨의 아들은 8년 동안 집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친구가 다 끊어졌죠. 아예 연락을 받지도 걸지도 않으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죽었다는 소문이 났대요. 그렇게 알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적합한 상담기관을 찾아 서울에서 광주광역시를 오갔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기에 아들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너 혹시 자살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나를 놔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 마음 깊이 상처를 받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이해를 향한 인내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게 온전히 내 책임이고 내 잘못이고 죄책감이 심하면은요, 이게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으세요. 예, 객관적으로 문제 대응을 못 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무릎 꿇고 빌려고만 하시고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눈물만 쏟으시고 하니까 대응이 안 되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 모습을 지긋지긋해해요. 승택 씨를 다시 만난 곳은 서울 성북구의 공동생활주택입니다. 탈은둔을 꿈꾸는 청년들의 희망 공동체입니다. 20대 남성들의 그룹 홈인데 깔끔한 실내, 잘 정리된 생활용품이 눈길을 끕니다. 청소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보이더라 라는 말을 계속 했습니다. 청소에 관련한 어떤 서적들 보면은 방이나 책상 상태가 그 주인의 내면을 반영한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너무 맞고
비슷한 기억을 공유한 또래들과 부대끼며 사는 것이 스스로를 다잡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관심과 성취 동기를 북돋아줘서 스스로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운동 생활을 했던 가정에서 또 어려웠던 고립된 장소에서 새로운 장소를 이전을 해야 이 친구들이 새로운 관점이 시작이 되고 다른 사람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꿔보면서 자신을 알아가고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뛰어넘어서 세상을 알게 되는 특히 가족에게 상처받는 청년들에겐 물리적인 독립이 절실합니다. 그때 마음이 뭐였냐면 일단 집이 아니면 뭐든 좋겠다. 오히려 집이 좀 답답하셨구나. 예, 집이 아니면 그냥 뭐든 괜찮다. 비슷한 고통의 경험을 가졌기에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함께 치유와 회복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입소했을 때는 이 친구들이 거의 말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표현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공동생활을 하면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고 또 청소 구역을 각자 맡아서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서로 이제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는 소극적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구나. 낮에 깨어있고 밤에 자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직접 식사 준비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운동 생활에 있어서 벗어나려면 그 기존의 시간을 다르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아침에 공동생활을 하면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모두 균일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낮에 쓰는 생활, 그리고 패턴, 자신의 루틴을 결과적으로는 바꿔나가면서 사회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는, 퇴소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어떤 시작을 해요. 일하는 친구도 있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은둔형 외톨이를 전문적으로 돕는 단체나 기관은 극소수고 대부분 소규모입니다. K2 인터내셔널 코리아는 2012년 사회적 기업으로 출범했습니다. 자체 사업장을 운영하며 은둔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1989년) 일본에서 등교 거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K2 인터내셔널이 모태입니다.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고용을 창출하고 자체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버는 거다. 예, 이런 모델이 괜찮다라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연립 기업이다 보니까 기부 영수증 발행이 안 돼요. 예, 그런 어려움이 더 있어서 실제로 기부를 받은 적이 거의 없고. 코로나 불황으로 재정난이 심각해지면서 K2는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 3개가 있고요. 전눈동에 있는 제일 큰 곳이 한 15명 정도까지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또 미아동에 2채가 있습니다. 전능의 체어하우스 하나는 폐쇄를 하게 되어서 집에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 집에 가고 싶지 않거든요. 저한테 진짜 소중한 보금자리가 사라지는 건가 싶었어요. 네, 여기서 사는 게 좋고요. 네, 아무래도 사람들이랑 같이 사는 걸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것보다 같이 사는 게 훨씬 좋다는 걸 느껴서, 만약에 집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다시 약간 운동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유승규 씨 등은 은둔 청년 돕기 사업과 더불어 탈은둔 청년들의 공동체를 계속 지켜갈 계획입니다. K2가 하던 공동생활이나 식당 이런 것들은 그대로 그 규모로 운영하긴 힘들어도 조금 축소된 형태로의 쉐어하우스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많을 때는 진짜 같이 사는 멤버들이 20명 됐던 시절도 있어요. 지금은 남자 4명에 여자 2명. 아마 방을 더 채워도 한 8명? 리커버리 센터 역시 만성적인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독지가들의 후원 등으로 어렵게 단체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은 전혀 없고요.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을 받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인 셈이에요. 사회적인 인식이 청년을 왜 도와야 하나라는 그런 궁금증과 필요성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일하면 되지라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학업이나 취업 실패,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은 전 세계적입니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구에선 집을 떠나 노숙을 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가족주의가 강한 아시아에서는 집 안으로 숨는 경향이 강합니다. 분명히 무관심했죠. 예, 들여다보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은둔형 외톨이라는 표현은 일본어 히키코모리에서 유래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취업난이 심각해진 1990년대부터 청년층을 중심으로 히키코모리 현상이 확산됐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교육, 노동 등 사회 참여를 회피하며 6개월 이상 가정에 머무는 상태를 히키코모리로 정의했습니다. 一つは挫折ですね、受験の挫折、それから就職活動の挫折、それから、社会に出てからやっぱり仕事と自分とが合わないっていうふうに感じて難しくなる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それからさまざまなトラウマになるような出来事ということがきっかけになるような方も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例えば友達の中でのいじめですとか、それから先生方から強く叱責されたっていうところがきっかけになる方とか。2000년대 들어 사회 부적응자의 강력 범주가 잇따르자 히키코모리도 잠재적 범죄자처럼 사회적 낙인이 찍히기도 했습니다. (2019년엔) 70대 전직 차관이 은둔 증상을 보인 40대 아들을 살해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산한 히키코모리는 15세에서 39세 사이가 54만 1000명, 40세에서 64세 사이가 61만 3000명으로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実家で、年老いた80代の親と50代の、弟だったり妹だったりが、暮らしているけれども一切何も変わらない。で、親が死んだ後にどうなるんだという相談が、兄弟の会とても多く入っています。
1999년 발족한 은둔형 외톨이 가족모임연합회에는 전국적으로 약 3,000 가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で親の心配は自分が死んだ後この子はどうなるんだろうという心配です。でそこに結局私たちがいなくなっても家族だけで何とかしなくても公に頼れるものがあるという、法制度そして行政も法制度に従いますので、そういう本人たちを、しっかりと、守るようなそういう法制度を、KHJは求めています。 가족 모임과 비영리 단체 등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정부와 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가족同士が集まることによってお互いにその悩みを共有することによって気持ちがすごく楽になる。つまり自分の中で抱え込んでるものを出すっていう僕たち吐き出しっていうんですかね。これをすることによってもう相当な部分が肩の荷が下りるって言ったらいいのかな、楽になるんですね、気持ちの面でね。 2년간의 은둔을 극복하고 가정을 꾸린 나카무라 신고 씨. 자신이 은둔형 외톨이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고 강조합니다. 今はその引きこもった後僕は人材紹介会社で働いてたんですけども、でそこでの経験を生かしてフリーランスで企業様の採用の支援だったりとかをやってプラス、自分の今のこの経験ですね、引きこもった経験というところを何か貢献ができないかなってところを探している最中でございます。 주민들이 기부한 물건을 손질해 파는 재활용품 매장입니다. (30대) 중반 이도가와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ね、会うのがあるといいですよね。そうですよね。じゃあこの地域の人がみんな提供してるわけ？そうです。寄付で賄ってます。 적극적으로 손님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봐서는 10년 가까이 은둔 생활을 했다는 과거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売り子として仕事できることとかお客さんが来た時に「あ、また来たんですか、嬉しいです」っつったら「来たわよ」っつって言ってくれて何回も何回も足を運んでくれることが私にとってはとっても嬉しいです。 자포자기 상태였던 그녀가 세상으로 다시 나오기까지는 민간단체의 헌신적인 도움이 있었습니다. でワイオルヒバリガ丘カレッジなんですけれども長期間ですね引きこもりでご自宅にいらっしゃる方々をですねご支援する施設になってます。でいろんな作業をですね買い物に行ったりとかお掃除したりとかですね、作業をスタッフとですね一緒に行っていく中で信頼関係をつけていただいてで関係性の中からですね外に関心を向けていただくっていうふうにしてます。 이 단체는 재활용품 가게 2곳과 카페, 도시락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 분야를 찾아주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은둔을 극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はい、お仕事はちゃんとできている時はとても楽しいです。たまに体調を崩してしまって寝かせていただいたりとか休ませていただいたりとかするんですけど、そういうところは理解のあるところなので助かってます。 일본 정부는 상담 요청에서 지역사회 참여, 맞춤 지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지원 체계를 모든 지자체에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国の方で自治体の方にお願いをしているのはですね、やっぱり市町村レベル、都道府県レベルでも支援の連携の輪というのが大変大切であると、行政機関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いろんな力のいろんな方のお力を借りながらネットワークを作ってですね、支援をしていく枠組みが必要だろうということでやってまして。 후생노동성은 2021년 3월 기준으로 우리 광역시와 비슷한 지정도시 20곳을 포함해 기초지자체의 약 60%인 1000여 곳에 상담 창구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정책의 실질적인 성패는 각 지자체의 정책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군마현 안나카시. 은둔형 외톨이들의 자립을 돕는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ですね、就労を主にやっていますけども、そういう方とやはり引きこもりでもいろんなレベルがあるわけですね。少し元気になってちょっと働こうかなと思った時に、じゃあ就労について相談できる場所はどこかっていう形で、そしたらじゃあ若者サポートステーションに紹介しましょうっていうか、一緒にやりましょうっていう形で、いろんな状況をいろんなメニューや役割ができるところとつながることで、やはり選択肢っていうのがいろいろ広がるかと思うんですね。 안나카시는 취약계층을 돕는 민생위원들의 활약으로 히키코모리 80여 명을 찾아냈습니다. 個人のいろんな事情とか思いとかっていうことがですね、ある意味大事にされなかったのが今のこういった社会的な課題になるほどの引きこもりの問題になっているん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いますので、安中市は、みんなが誰もが支え合って、はい、生きていける、誰も一人にしない社会づくりを目指していきます。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상담 창구가 마련돼 있지만 실질적인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과제입니다. 市民の立場から見て、ここでいろんな窓口があるので分かりにくいっていうところがあって、そうすると最初にどこに行けばいいのかっていうことが分からないことで、いろいろ調べてみたけど分からないので諦めてしまったり、そしてそのことでまた一つきっかけが失われてさらに長期化してしまったりっていうことがあるので。 취재팀이 입수한 히키코모리 관련 최신 백서입니다. (2019년) 6세부터 85세까지 전국적으로 1686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 은둔기간 8.8년, 7년 이상 은둔이 48.6%로 나타나 은둔의 장기화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한국은 어쩌면 일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은둔을 고립을 아니면 마음의 아픔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거든요. 교육도 그렇고 그리고 경쟁 사회도 그렇고. (2019년) 전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마련한 광주광역시. 숨은 주역은 오상빈 청소년 상담 전문가입니다. 이거 혼자 할 일은 아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좀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제가 복지부하고 시청하고 서구청에 개인적인 질의를 했어요. 법도 없고 이거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법에다 국가에다 그걸 요청하느냐, 이런 답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하구나. 제정을 했습니다. 조례 마련을 주도한 신수정 시의원은 편견에 맞서 처음 길을 내는 과정이 무척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욕구가 36.6%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족은 심지어로 굉장히 조례에다가는 그 목적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그 실태 조사가 굉장히 필요했었어요. 도대체 은둔형 외톨이가 이제 개념이 뭔지,
도대체 이 지역에 얼마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그 기본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2020년 대대적인 조사로 은둔 당사자 237명 등 349건의 유효 표본을 확보했습니다. 10만 세대의 그 관리비 영수증과 함께 안내문을 동봉해서 발송을 했어요. 본인이 6개월 이상 외출하지 않고 집에 있거나 혹은 우리 가족이 6개월 이상 집에 안 나가고 집 밖에 생활하지 않고 집 안에만 있는 경우에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하니 참여해 주십시오. 은둔자 중 남성은 61.6%, 20, 30대 청년층은 75.5%로 나타났고 은둔 기간은 3개월에서 3년 미만이 77.2%였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가족과의 관계에서 대화를 전혀 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9%로 근데 상당한 그 연둔형 외톨이들은 가족들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둔하면서 주로 하는 일은 스마트폰, PC 사용, 인터넷 게임, 수면 등이었습니다. 은둔의 계기는 취업 실패, 정신적 어려움, 대인관계, 학업 진학 문제 순이었는데 왕따나 괴롭힘의 피해 경험이 70.9%나 됐습니다. 특히 올해는 작년에 좀 성과가 있었던 은둔형 외톨이 가정방문 상담을 지속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오는 사례들 그리고 원인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이 해결되는 과정들을 쭉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통해서 다음 사업을 만들거나 정책으로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를 토대로 2022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할 중장기 기본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통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교육 과정도 운영을 하고요. 또한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외톨이 상태에서 일단 회복을 할 수 있는 회복력 강화 기반도 마련을 해드리고 또 이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그 수용성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왔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가진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관계부처와 함께 어떤 방향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릴지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국무조정실과 보건사회연구원은 은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해 연구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을 공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법적 근거가 없고요. 네, 저희가 한 명 한 명 찾아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질적 연구를 제외한 어떤 전국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실태조사가 부재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에게 정책을 지원할 때 이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심리적인 낙인감을 가지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경로 또한 현재로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전국적인 조사도 통계도 법률도 없는 상황.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 언제쯤 나올까요? 저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법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지자체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인 거고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으로 건강한 공간 환경을 유명 건축물을 설계한 세계적 건축 설계 회사.
탈은둔 청년 경준 씨가 일하는 곳입니다.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했던 그가 사람 만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이걸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밖에 안 해서 좀 걱정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말을 계속 약간 더듬고 버벅거리는 것도 많이 있어서 되게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는 있는 것 같아요. 리커버리 센터를 후원해온 회사 측이 탈은둔 청년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장점도 굉장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다. 실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살벌한 경쟁사회.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금붕어가 들어간 수조가 있어요. 그래서 안에 있는 금붕어가 호덕이고 있어요. 나 죽을 것 같아.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조를 청소해야 되겠죠? 물을 갈아야 돼요. 어디에 머물게 되든 우리는 모두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지원을 확보돼야 되겠다. 그렇게 요청하고 싶어요. 은둔의 고난도 극복하면 자산이 될 것입니다. 편견 넘어 마지막 비상구를 더 크게 열어야 합니다.